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핵심 이론 단권화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 우리 단권화 과정에서 주 교재는 서브노트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서 있죠? 기본서는 좀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본서는 부교재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사용하는 기본서는 다른 기본서를 보시던 분들은 그냥 보시던 거 그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냥 관련된 부분을 혹시 이해가 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그거 잠깐 찾아보는 용도로 쓸 거니까 꼭 제 교재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부하시던 거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서브노트를 가지고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서브노트가 결국 단권화 자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날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내국소비세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다가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잘 놓치는 거 표시되게 각각 색깔 연필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 관련된 이론과 연계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마다 잘 맞춰 충분히 다 알아. 그러면 그거는 버리면 되고요.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틀려요. 또는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요. 그러면 그 문제를 찢어가지고 여기 단권화 관련된 이론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와야 됩니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 챕터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나눠드리고 풀어보라고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또 시간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으면 요거를 못 풀어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고 안 풀어보고의 차이는 큽니다. 내국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는요, 기출문제가 70%예요. 최소 70%입니다. 기출문제가. 그래서 일단은 70%만큼은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15%, 20%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과 연관돼서 기출된 문제를 뽑아서 몇 개만 연습할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그거 문제풀이에서 할 거 아니에요?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반복하는 거하고 3번 반복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지식으로 관련된 부분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 관련된 챕터가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면서 같이 풀어볼 겁니다. 가능한 시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브노트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이 파트에서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틀린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시간 낭비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건너뛰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나면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부가치세 기초 이론에서 이제 우리나라 부가치세 특징에 대한 거를 표로 묶어놨습니다. 그 표 빨간색 별표하시고, 자,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죠. 지방세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얘네들은 다 국세예요. 그죠? 지방세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다 소비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내국 소비세지. 그죠? 내국, 국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장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GDP형, 소득형 아니다. GDP형 부가가치세 아니고 소득형 부가가치세 아닙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예요.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총 매입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입증된 이제 매입과 관련된 세액을 빼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 단계 세액공제법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거기 오른쪽에 꽃 표시에 제가 장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거 꽃 표시 빨간색 체크합니다. 우리 시험은 아닌데요.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이게 문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요. 그 매입액으로 매입과 관련된 세액으로 빼주는 게 이게 투자인지 아니면 중간재 소비인지 구분 안 합니다. 자본재 소비인지 아니면 중간재 소비인지 구분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투자를 위해서 소비한 것도 다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의 종류를 따지지 않아.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서 입증되면 그거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투자와 관련된 건지 소비와 관련된 건지 뭐 중간재와 관련된 건지 그거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 할수록 부가가치세는 줄어들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본재 구입액까지도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죠.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파트 2와 파트 3,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주세는 특정 소비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다 거래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나 특정 소비세는 아니다. 우리 뒤에서 배우는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가 이게 개별 소비세 또는 특정 소비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을 고려 안 하는 물세고요. 그리고 내국 소비세 3개의 법은 전부 다 뭡니까?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하고 달라요. 그죠? 그래서 조세 부담의 전가가 되는 예정돼 있는 간접세고요. 그 부가가치세는 매 거래 단계마다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있으면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단계 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별 소비세나 주세는요. 반출과세죠. 단단계 과세 방식이죠.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면서 세액 계산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표시에 있는 것처럼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면 다 공제를 해주고요. 말장난으로 이제 전 단계 거래공제법 또는 가산법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요. 더하는 가산법은 아니에요. 공제법을 씁니다. 빼는 공제법을 쓰는데 그게요. 전 단계 거래액을 빼주는 게 아니라 세액을 빼주죠. 전 단계 세액을. 그 전 단계 세액이 이제 매입세액인 거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고, 국제 간 거래를 할 때는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국경세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경세를 조정하면 소비지국 과세가 되는 거고, 국경세 조정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생산지국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고, 그 소비지국 과세를 하기 위해서 국경세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처럼 조정을 하는 거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그 통관하는 재화에, 통관되는 재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물품하고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국경세를 조정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절로 넘어가서요. 부가가치세법 총칙인데, 이 부가가치세법 총칙은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5문제 나온 때도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난이도는요. 하하 수준이죠. 여기는 총칙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39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하나뿐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보통 한 3, 4개 정도가 나온다. 자, 용어정의는 자, 간이가세자, 뭐 일반가세자, 과세사업, 면세사업, 비거주자, 외국법인 이렇게 있는데, 면세사업 빨간색 체크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면세 사업은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활용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과세 사업은 뭐 과세되는 재활용력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잖아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얘기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개인을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국법인, 외국법인은 법인을 구분할 때 내국, 외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구분 기준은요, 본점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본점 주사무소, 다른 말로는 실질적 관리 장소입니다. 걔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법인이고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인격을 갖췄는데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 관리 장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인 거야. 뭔가 법인격을 갖췄는데 그런데 본점 주사무소 등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법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외국법인에 보시면 외국에 본점 주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는 의미가 결국 외국에 얘가 본점 주사무소가 있지만 성격상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법인격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기 그래서 각주 1번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해서 1, 2, 3, 4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요. 걔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격이 있는 단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뭐 그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또는 2번에 구성원이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유한 회사 성격이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그러니까 그 어떤 법인격이라는 단체가 법인격을 획득해서 직접 거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4번도 뭐 상법 등 국내 법률에 따라 법인인 경우, 법인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외국 단체. 그러니까 이게 1번부터 4번이 다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요게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적은 없는데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은 하면서 세무직 공무원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다. 각주에 있는 게 법인격이 있는 그런 단체라는 의미고 얘가 외국 법인이라면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 관리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외국 법인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용어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로 갈까요? 납세 의무자 제목에 빨간색 별표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기억해야 되겠죠.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꺼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사업자에 대한 개념이죠. 이거는 개념 전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 등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력을 공급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개념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연필로 이게 지금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끊습니다. 영리, 비영리 등 관계없이 다음에 연필로 슬래시 그 다음에 사업상 연필로 슬래시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연필로 슬래시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고 재활용력을 공급하는 자. 그래서 이 4가지 성격을 갖춘 게 사업자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는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한 재화를 수입한 자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납세 의무자는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 얘기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이어야 된다면 동그라미 1번 하나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둘로 구분했다는 것은 재화 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고 자 먼저 사업자 먼저 오른쪽에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력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영리 비영리 관계없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밑줄 칩니다. 이 거래하는 자가 개인 사업자, 빨간색 밑줄, 개인 사업자이던 또는 영리, 빨간색 밑줄, 영리법인이던 비영리법인, 빨간색 밑줄, 비영리법인이던 비영리법인 중에 특수한 형태의 법인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빨간색 밑줄. 얘네라고 하더라도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 개인 사업자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든 국가, 지방자치단체든 전혀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꽃표시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법인세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납세 의무를 따질 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법인세법에서는요, 처음부터 아예 납세 의무자에서부터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납세 의무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포함돼. 그게 영리, 비영리 관계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걔네들이 국가 등이 거래하는 재활용력에 대해서는 사절에 면세 대상으로 빼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어쨌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가 등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거, 그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성은 계속 반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거 골라내는 문제,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면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은 계속 반복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반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꽃표시, 빨간색 밑줄 칠까요?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 여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사업성이 있는 거고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사업성이 없는 거고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 여부를 가지고 사업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빨간색 밑줄 거래징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 실질이 사업성이 있으면 과세함 빨간색 밑줄 실질을 가지고 따진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인데요. 독립성은 인적 독립성, 물적 독립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인적 독립성 기억 빨간색 체크하시고 이 인적 독립성은 다른 시험에서는 매번 단골로 출제가 돼요. 뭐가 나오냐 하면 그 근로자의 근로 제공은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로자는 인적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회사라는 그런 법인의 사업장에 귀속되어 있는 종속자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얘가 독립성이 있는 게 아니야. 종속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회사라는 어떤 그런 그 사업체에 또는 뭐 법인에 종속되어서 거기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는 그런 근로자는 얘는 인적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물적 독립성과 관련해서는요. 그 밑에 2번에 농가부업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그 농가부업 소득 과세 여부 표에 밑에 있는 거 있죠. 그 예외가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외를 빨간색 별표하시고 요 예외에 해당하는 거 4가지 그 종류를 예외 대상 4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물적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얘는 독립성을 갖춘 거니까 사업자로 봐서 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독립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독립성 중에 물적 독립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물적 독립성 즉 독립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적 독립성과 관련해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주제가 농가 부업 소득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말 그대로 이제 제목이 농가 부업 소득이잖아요. 농가 부업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부업 수준의 소득이라는 거죠. 이게 주업이 아니라. 근데 부업 수준의 소득을 어떻게 과세를 하냐면 소득세법에서는요. 이 부업 규모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부업 규모를 초과해서 농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기준.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부업 규모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거든요. 요거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져와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업자의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농가 부업소득이지만 부업 규모를 초과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독립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니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죠. 그죠? 그렇게. 부가가치세 과세하겠죠. 그리고 비과세 소득 범위, 즉 부업 규모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독립성이 있는 게 아니야. 부업이야, 말 그대로. 부수되는 거야. 그래서 독립성이 없으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물적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농가 부업 규모의 소득으로서 비과세 규모에 해당하는 소득이라 그래도 네 가지에 해당하는 거,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그 다음에 특산물 제조,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부업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부가치세를 과세하겠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예외,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거를 그려놓은 게 그 표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 규모는 독립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치세를 과세 안 하는데, 그런데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부업 규모에 해당해도 무조건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얘기는 이제 소득세법 얘기고요. 이쪽 얘기는 요걸 따와서 부가치세법에서 이렇게 독립성 여부를 판단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적 독립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적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적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개념은 거기 각 주에 제가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적 독립성이라는 거는 자기 계산 책임하에, 계산 연필로 동그라미, 책임 연필로 동그라미. 자기가 뭔가 비용도 부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익이 생기면 그 실익을 자기가 얻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산은 뭐 권리 정도의 성격이고 책임은 의무 정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화용역 공급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처럼 다른 자에게 고용되거나 종속되면 그러면 인적 독립성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물적 독립성은요, 다른 사업에 부수하거나 연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부수되거나 연필로 밑줄, 연장에 불과한 것 연필로 밑줄.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했는데 다른 거래에 부수돼서 따라가 가지고 거래되거나 아니면 다른 거래에 연장에 불과하면 물적 독립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적 독립성이 있으려면 그 뒤에 독립적으로 연필로 동그라미, 재화용역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독립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공급을 하면서 거래징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거래징수는 필수입니다. 그죠? 거래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잖아요. 납세자가.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재화용역을 공급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그 부가가치세 그 흐름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두 번째가 왼쪽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죠. 왼쪽 표에 제일 아래 칸입니다.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죠, 수입자는. 그래서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연필로 밑줄,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꽃 표시, 수입재화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통관을 하게 될 때 관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세 납부하는 것도 그 거래처에 돈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관하면서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 내는 금액도 그거 거래처에 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관세사를 통해 가지고 수출입 업무를 하는 그런 거래처의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통관을 맡으면 그 거래처에 대략적으로 예상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두 사용료, 무슨 수수료, 창고료, 뭐 운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한 80만 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사 저희들이 일해주는 거 그 수수료 뭐 한 5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 130만 원 거기에다가 뭐 물론 영세율도 있습니다. 뭐 통관 같은 거 할 때, 운송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뭐 부가가치세가 예를 들어서 10%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130만 원 더하기 13만 원 해가지고 143만 원 저희 통장에 입금해 주세요. 그래서 돈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관 업무를 하면서 이제 돈을 내는 거죠. 관세도 내고 부가치세도 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뭐 한 120만 원 정도 들었더라. 그러면 나머지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한 13만 원 남나요? 13만 원을 이렇게 돌려줘요. 그리고 오히려 뭐 한 통관을 해봤더니 한 뭐 10만 원 정도 모자라더라. 그러면 정산서를 보내주면서 10만 원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정산서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거래처에서 이제 정산서를 받으면 저희들한테 세무 처리를 해달라고 정산서를 보내죠. 저희들한테. 그러면 정산서를 보면 거기에 뭐 수출신고필증, 뭐 수입신고필증, 그 다음에 관련된 세관장한테 낸 그 관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뭐 이런 게 쫙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거기 꼭 표시가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 납부할 때 수입자는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2페이지 넘어가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인데요. 이 신탁은 믿고 맡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믿고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탁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을 설정하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위탁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얘를 우리는 수탁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 괄호는 건너뛸게요.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영,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 이게 이제 신탁정인데 이렇게 읽으면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신탁은 이런 겁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그림을 그리면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그 물건을 전문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그런 맡아서 관리해주는 자한테 요거를 맡깁니다. 얘를 이제 수탁자라고 한다 그러죠. 그죠? 이렇게 맡기면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야, 내가 강남 사거리에 있는 그 10층짜리 건물 요거 관리를 너가 잘한대더라. 그래서 너한테 요거 관리를 부탁할 테니까 요거 네가 잘 관리하고 그리고 뭐 임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너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뭐 이걸 산다는 뭐 어떤 높은 가격으로 산다는 애가 있으면 이거 너가 처분해서 여기서 생기는 이익이 있잖아. 그러면 요거 내 아들한테 내 아들 을순이한테 요거 전달해줘. 요렇게 계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계를 믿고 맡기는 애를 위탁자라 그러고 요걸 전문적으로 맡아서 관리해주는 애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재산에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을 자, 얘를 수익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하는 거를 우리는 신탁계약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거 우리가 그림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죠? 위수탁 매매일 때도 우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위수탁 매매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위수탁 매매도 얘는 없지만 위탁자, 수탁자 그래서 얘가 심부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위수탁 매매하고의 이 차이에 있어서 이 수익자가 있다는 것도 이것도 차이지만 겉으로 볼 때요. 위수탁 매매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데 이 신탁법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신탁계약을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근데 이 소유권 이전은요, 말 그대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형식적 이전이거든요. 형식적 이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얘한테 소유권이 없으면 얘가 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져와서 얘가 다른 사람하고 뭐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처분을 한다든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죠? 사기꾼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법에 의해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얘가 가진 그 부동산 등의 권리를, 자산을 얘한테 이전해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이게 원인이 신탁계약에 의한 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요. 근데 실질적인 건 얘 거야. 얘 거. 그런데 이게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요.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이런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를 누구를 보느냐. 이런 계약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판단을 할 때 원래 일반적인 위수탁 계약일 때는 얘가 본인이고 얘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그죠? 얘가 위탁자 본인이고 얘는 수탁자 대리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신탁 계약에 있어서는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무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한테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얘한테 다이렉트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보이지 않는 얘를 가지고 납세 의무를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위수탁하고 조금 일반적인 위수탁 매매하고 조금 다르게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있어서는 납세 의무자를요. 원칙적으로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이게 조금 달라. 요게. 그리고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를 일정한 예외 몇몇 가지에 있어서만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원래는 이 신탁계약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그림이 위수탁 매매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 2년 전에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과세니까. 그런데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 있다 보니까 얘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얘한테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훨씬 더 세무행정이 편리하거든.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하나 복잡한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 대법원에서 이 경우엔 납세 의무자가 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2년 전에 이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조금 생소해 보이지만 납세 의무자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의 그림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거는 위수탁 매매하고 똑같지만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수탁자라는 거 그리고 예외적인 몇몇 가지에 있어서의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라는 거. 그래서 예외적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예외를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계속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건 실질이 아니라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이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매치가 안 돼가지고 조금 헷갈려 이게. 그래서 얘가 신탁계약에 있어서 요거를 맡기는 거 재화의 공급 아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탁계약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다시 얘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얘한테 환원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신탁계약이 끝났으니까. 원래 얘 거니까 돌려줄 거 아니야. 그것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얘가 얘를 믿고 맡겼는데 얘가 일을 그지같이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수탁자를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야, 이거 땡땡 신탁한테 맡겼는데, 땡땡 신탁은 얘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못해. 그래서 이런 세모 신탁한테 요거를 다시 이전할 거야. 니 꺼져. 나 얘한테 맡길래. 이렇게 수탁자를 변경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형식적으로 또 얘의 그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 걸 얘한테로 옮길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형식적인 거래다. 그래서 신탁 계약이 변경돼서 수탁자를 바꿀 때도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요건 기본이야, 요거는. 이쪽에서는 형식적인 걸 인정하면서 형식적인 걸로 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서 납세 의무자는 행정 편의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매치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좀 까다롭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탁계약은 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림하고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예외적인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이거는 형식적인 거라는 형식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원래는 형식이고 원칙 실질이 아니니까 재화의 공급 아니다. 환원될 때도 재화의 공급 아니다. 수탁자 변경할 때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거 몇몇 가지만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탁의 정의는요. 지금 요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믿고 맡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얘가 지정한 제3자한테 이게 주도록 이렇게 계약한 거. 그게 신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납세의무자 빨간색 별표합니다. 자, 납세의무자 뭘로 되어 있나요?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수탁자가 그 덩어리가 큰 그 신탁재산일 때는 공동수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납세의무자는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수탁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괄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위탁자가 예외인 경우 4가지가 있는데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게 올해 작년 말에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시험 볼 때 요게 개정사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올해 시험에는 요게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시험 문제가 아직 출제는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요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기본 틀로 설명드린 거는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납세 의무자 빨간색 별표를 하시고 원칙적으로는 수탁자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되는 예외 4가지 요거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섞어 놓고요. 다음 중 뭐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예외를 얘기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자, 납세 의무자 예외적인 거 4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자, 위탁자의 요 지위 이전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실질적인 지위 이전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형식적인 거에 반대되는 의미가 실질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위 이전으로 볼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또 기억을 하시냐 하면 이 위탁자가 또 다른 위탁자한테 요 신탁재산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다른 위탁자한테 이걸 넘겼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실질적인 거래잖아요. 형식적 거래가 아니라 얘한테 신탁계약을 해서 맡겨놓고 소유권을 얘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 그러면 얘가 기존 위탁자가 되겠죠. 얘가 새로운 위탁자가 되고. 그죠? 동의하십니까? 기존 위탁자, 새로운 위탁자.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위 이전이 되면 요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얘가 판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수탁자가 아니라. 그런 의미고요. 그 내용을
동그라미 1번을 오른쪽에 13페이지에 재화의 공급이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재화의 공급 빨간색 별표하시고 거기 동그라미 1번 빨간색 체크합니다. 그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요.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요거잖아요. 요거.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건 실질적 공급이라는 거잖아. 얘는. 그리고 실질적 공급이면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기존 위탁자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죠? 그래서 거기 왼쪽에 동그라미 1번하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을 연필로 쭉 연결시키세요. 같이 공부하세요. 같이.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이건.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셔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용역을 누구 명의로 공급해요?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그냥 거래만 성사시키고 실질적 공급을 할 때는 얘가 짠 나타나서 얘 이름으로 다 그냥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위탁자 명의로 공급.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탁자가 연필로 좀 밑줄을 쳐드릴까요? 동그라미 2번에 위탁자 명의로 공급 연필로 밑줄.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탁자가 연필로 밑줄.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 연필로 밑줄. 이거 뭐예요? 실질과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신탁계약에 있어서 얘가 관리운영 처분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 지배는 누가 한다고요? 얘가 한다고요.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얘가 납세의무자로 얘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되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 통제하는 게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서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3가지 정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주로 제가 집어넣는데 각주에 있는 이런 3가지의 경우에는 이거는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 보겠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이 시행령에 있는 각주 4번까지 섞어서 낸다면 선택지항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른 거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오지선다로. 그래서 조금 깊숙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각주에 있는 각주 4번의 3가지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를 쫙 연필로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합니다. 수탁자가 실질적 지배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연필로 수탁자가 실질적 지배 통제하는 게 아닌 경우 이렇게 그냥 내가 공부할 때 이 의미를 그냥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 안 하는 게 1, 2, 3번이란 얘기는 1, 2, 3번의 얘기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1, 2, 3번 한번 키워드만 연필로 밑줄을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수탁자가 연필로 밑줄.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연필로 밑줄. 지금 연필로 밑줄한 거 수탁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두 번째 줄 뒷부분이죠. 부동산 개발 사업비의 조달 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은 경우 연필로 밑줄하고 슬래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신탁 계약을 수탁을 했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금 조달입니다. 그죠? 어마무지한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신탁을 받은 신탁자가, 수탁자가, 얘가 신탁회사야. 일종의 신탁회사들. 수탁자가. 그 수탁자가 자금 조달 개발 의무를 얘가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거 얘가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신탁을 신탁받았는데 이 수탁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비 조달 의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비 조달 의무를 수탁자가 부담 안 해. 그러면 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 실질적인 관리 지배는 수탁자가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필로 슬래시 했죠. 자, 연필로 밑줄 칩니다. 수탁자가 연필로 밑줄.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의 두 번째 줄 뒷부분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연필로 밑줄. 그러면 만약에 사업 시행을 수탁자가 맡았어.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하는 겁니다. 그죠? 사업 시행자는 뭐예요? 얘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사업을 심부름하면서 말 듣고 그냥 하라는 거 하는 애들은 뭐예요? 사업 대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애고 사업 대행자는 껍데기고 말만 듣고 그냥 주도권이 없는 애고. 그죠?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수탁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신탁 계약 체결을 했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비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그러면 얘 핵심적인 거 안 하는구나. 실질적 지배 관리 안 하네. 그런데 보니까 얘가 사업 시행자야. 모든 걸 다 하네. 실질적 관리 지배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다시 연필로 밑줄합니다. 수탁자가 첫 번째 줄 뒷부분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연필로 밑줄하고 사업 대행자인 경우 사업 대행자 연필로 동그라미 뭐예요? 실질적 관리 지배 아니라 그랬죠. 시행자, 대행자 용어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탁자가 연필로 밑줄 위탁자의 지시로 연필로 밑줄 위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필로 밑줄. 무슨 얘기입니까? 수탁자가 위탁자 명령에 따라서 위탁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한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심부름만 하는 거죠. 실질적 관리 지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서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를 안 하는 게 명백하니까 실질적 관리 지배를 하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두겠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납세 의무자를 정리하시는데 이런 위수탁 신탁 계약에 따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 또는 공동 수탁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되는 사유가 여기 1번, 2번, 3번이더라. 뭐 4번은 뭐 기타 유사한 사유니까 뭐 4번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더라. 그런데 특히 이제 대통령령과 관련된 거 요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크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조금 건너뛰어서요. 재화의 공급으로 갑니다. 요거 얘기할까요? 요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냐 아니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재화의 공급 동그라미 1번은 앞에서 봤고요.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 요거는 실질적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기존 위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예외하고 연결해서 정리하자 그랬고 동그라미 2번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 디귿, 리을, 미음, 연필로 묶어 놓습니다. 디귿, 리을, 미음이 뭐예요? 요거야, 요거. 다 형식적인 걸로 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디귿이 뭡니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탁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환원되는 거, 이전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계약 끝나면 자기 재산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때도 형식적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그림에서 이 세팅 얘네는 가고 환원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되는 거. 이건 다 형식적인 거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자 연필로 밑줄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다시 연필로 밑줄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연필로 밑줄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탁자가 다른 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위탁자가 누구예요? 집합투자업자야. 집합투자업자는 원래 이런 거 하는 애들이야. 이런 거. 이렇게 투자 받아서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애들이 집합투자업자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집합투자업자한테 넘기는 거 이거 형식적인 이전으로 보겠다. 재화의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연필로 밑줄합니다.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거는 아예 용어에서 그죠? 용어에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었지만 실질적 지위 이전이 아니라며. 아니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공급으로 보는 거 위탁자 지위 이전에 있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더라도 예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예외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기역 니은하고는 원칙과 예외 관계야 이게.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죠, 그죠? 자, 원래는 위탁자가 다른 위탁자한테 지위 이전하는 거, 요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위탁자가 누구예요? 집합투자업자야.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한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거, 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됐어. 그런데 보니까 이거 실질적 지위 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아니, 그럼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요거 3개 정리하고 요거 정리하면서 여기에 예외 2가지로 이렇게 기역 니은을 이렇게 정리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이거 무조건 시험에 출제될 영순입니다. 얘는. 내기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구분할 수 있고 재화의 공급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고 요게 기본이야.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사업자 등록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는 자 수탁자 연필로 밑줄하고요. 공동수탁 가능하다 그랬죠. 공동수탁일 때는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공동수탁자일 때는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까? 대표수탁자가 하면 돼요. 대표수탁자 연필로 밑줄하시고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연필로 밑줄합니다.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연필로 밑줄하시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연필로 밑줄한 데다가 페이지 하나 연결합니다. 페이지 20페이지. 그러면 그 신탁재산에 있어서 수탁자가 지금 납세의무자가 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계약에 있어서는 그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신탁재산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어딘데요? 20페이지로 갑니다. 20페이지로 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로서 괄호 안에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신탁재산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어디냐?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 연필로 동그라미, 등록부상 등록지, 등록 연필로 동그라미,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업무 총괄하는 장소 연필로 동그라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탁한 재산이 등기를 해야 되는 재산이야.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등기를 해야 되는 자산이야. 그러면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겠다는 거야.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서 수탁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런 얘기고, 만약에 이 신탁재산, 신탁계약 대상이 되는 재산이 등기를 해야 되는 자산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등기를 하나요? 등록을 하나요? 등록을 하잖아. 그러니까 재산마다 등기를 해야 되는 재산이 있는 거고 등록을 해야 되는 재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등기를 하는 재산이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되는 재산이라면 그 등록부상 등록지가 사업장이 되는 거야.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자산이야. 그러면 그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 대상 신탁재산이면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거고, 등록 대상 신탁재산이면 등록부상 등록지가 되는 거고,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신탁재산이면 그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때는요, 그 신탁 재산을 각각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 동그라미 2번에 다 중간 이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의 연필 동그라미. 그 밑에 기억, 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탁재산이라면 두 번째 줄에 연필로 밑줄합니다.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필로 밑줄. 신탁사업에 관한, 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연필로 밑줄합니다.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다시 연필로 밑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연필로 밑줄. 그러니까 원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요, 신탁재산마다 사업자 등록하는 거야. 원래는. 신탁재산의 사업장마다 각각 신탁재산에 대해서 각각 사업자 등록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잖아? 그러면 신탁재산을 다 묶어가지고 업무 총괄하는 장소 한 군데에서 다 묶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어떤 조건인가요? 동그라미 기억에 둘 이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둘이든 수탁자가 둘이든 아니면 뭐 얘도 둘이든 둘 이상의 신탁계약이 체결돼야 되고요. 그 신탁계약의 종류가 동그라미 니은 두 번째 줄 연필로 밑줄 할까요?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 연필로 밑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담보신탁이에요. 이게 담보신탁. 담보신탁. 얘가 이제 이 신탁의 담보신탁의 종류는 이런 거예요. 위탁자가 뭔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 돈을 빌리려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야, 담보를 제공하는데 담보 신탁 증서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탁회사한테 맡겨요. 그런데 요거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일반적인 신탁이 아니라 담보 신탁이야. 담보 목적으로 맡기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한테 담보 신탁으로 맡겼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가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렸는데 상환을 못해. 그러면
상환을 못하는 순간 얘가 담보신탁으로 받은 거 물건을 처분해. 그리고 그 돈을 얘한테 갚어. 그렇게 계약돼 있는 신탁이 담보신탁이야. 그래서 둘 이상의 신탁계약을 하고 요 신탁계약의 종류가 담보신탁이라면 그냥 다 묶어가지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죠. 그리고 둘 이상의 신탁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신탁. 이게 이제 담보신탁이거든요. 담보신탁일 경우에는 업무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예외적으로 총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구조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수익자의 2차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데 요거는요 조금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장난으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세요. 수탁자의 2차납세 의무 한 장 넘겨보세요. 수익자의 2차납세 의무 한 장 넘겨보세요.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잖아요. 그죠? 이거를 수익자의 물적납세 의무, 수탁자의 2차납세 의무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일단은 제목을 기억하자. 제목을. 자, 얘가 수익자잖아요. 2차납세 의무, 그 물적납세 의무는 뭐냐면 기본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가 신탁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신탁계약을 해요. 신탁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얘가 세금을 체납한 거야. 얘가 세금을 체납했어요.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요. 얘가 1차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털어도 체납액이 요게 징수가 다 안 되는 거야. 부족해.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이제 돋보기 대고서 살펴보겠죠. 얘가 숨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보니까 소유권은 이전이 됐는데 형식적인 이전이야. 그 물건 그렇다면 그 신탁 소유권 넘어간 그 신탁 재산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얘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신탁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징수부족액을 추징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신탁 재산으로 얘가 세금 못 내는 거를 추징한다고. 그때 수탁자가 부담하는 얘가 받은 신탁 재산을 한도로 해서 얘 세금 못 내는 걸 얘가 2차적으로 부담하는 그 보충적 납세 의무라 그러는데 그 납세 의무를 물적 납세 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적 납세 의무. 그래서 물적 납세 의무는 얘가 신탁계약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위탁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 얘가 세금 못 낸 거, 얘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거를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고 불러. 왜 물적 납세 의무냐?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신탁 재산으로 보충적으로 떼워 넣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물적 납세 의무라 그러거든. 또 하나, 수익자는 얘한테 신탁재산을 관리 운영 처분했을 때 수익을 분배받죠. 얘는 계약이 그렇잖아 지금. 그런데 얘가 내야 될 세금을 얘가 못 내는 거야. 얘가 내야 될 세금을 얘처럼 체납을 했어.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거를 다 징수를 했는데도 부족액이 생겨. 그러면 얘가 못 낸 세금을 얘가 떼워 넣습니다. 그거를 수익자의 2차 납세 의무라고 불러. 이게 다 2차적으로 부담하는 거야, 사실은. 둘 다. 2차적이라는 의미는 얘 본래 내 세금 내야 되는 애가 못 내면 부족액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로 이게 채워 넣는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2차 납세 의무, 보충적 납세 의무거든. 그런데
특히 얘가 부담하는 걸 물적 납세 의무라 그러고 얘가 부담하는 걸 2차 납세 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2차 납세 의무고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야. 그런데 이 그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탁계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 보충적 납세 의무는 이 그림에 거꾸로 가면 돼. 거꾸로. 이렇게. 얘는 얘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면 되고 얘는 얘의 납세 의무를 떼어주면 돼. 그림의 반대야 그냥. 그림의 반대. 얘가 얘 떼어주는 거를 2차 납세 의무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얘 떼어주는 걸 물적 납세 의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정도면 되는 거야. 그 정도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데 갑돌이가 얘가 재산이 5억이 있어요. 재산이 5억을 가지고 있는데 갑돌이가 요거 이렇게 할게요. 갑돌이 재산이 5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갑돌이가 A한테 2월 1일 날 A한테 3억을 빌렸어. 3억을 빌렸어. B한테 3월 1일 날 2억을 빌렸어. C한테 5월 1일 날 5억을 빌렸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얘가 배째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눠갔죠? 이게 뭐야? 채권의 우선순위야. 채권의 우선순위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얘가 담보를 설정하는 거야. 담보를. A가 2월 1일 날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설정했어요. 3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B가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얘 재산에 담보를 설정했어요. 담보를 설정했어요. 얘가 5월 1일 날 5억 빌려주면서 얘 재산에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담보를 설정했다 그러면 담보 우선주의야. 먼저 설정한 애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배째라 그러면 얘가 3억 2월 1일 얘가 더 빠르잖아. 그러면 3억을 얘가 떼서 가져가. 그럼 2억 남지. 그 다음 순서는 누구야? 얘야. B. 2억 가져가. 그러면 얘는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담보를 설정하면 담보가 설정된 우선순위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대로. 그래서 여러분 신탁계약을 해. 그러면 여기 신탁 설정일이 있겠지. 신탁계약을 해서 신탁을 설정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담보 설정한 날짜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봐봐. 얘가 체납을 했다며. 체납에 있어서 국가가 갖는 권리는 법정기일이야. 법정기일. 얘가 그 국세에 있어서의 담보 설정일은 법정기일이고 신탁계약에 있어서 담보 설정하고 비슷한 그 날짜는 신탁 설정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국가가 침발로 놓는 거 담보 설정하는 거를 법정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법정기일이 빠르면 얘들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들보다 법정기일이 늦으면 얘네가 다 가져가고 국가는 못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담보 설정의 개념을 세금에 있어서는 법정기일이라고 하고 신탁계약에 있어서는 신탁 설정일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체납한 그 법정기일이 신탁계약을 한 신탁 설정일보다 더 빨라. 그러면 얘네가 2차 납세 의무 부담할 필요 있을까? 없어요. 국가가 다 가져가는데 그냥. 빠르잖아. 뭘 따져 2차 납세 의무는. 야, 내 거야. 내가 먼저 날짜 보여주고 가져가면 되지. 2차 납세 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얘가 빠르기 때문이야. 얘가 빨라. 가만히 놔두면 얘가 다 가져가. 그럼 국가는 뭐 그냥 뭐 맨손만 빨 수 없잖아. 그래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걸 확인해 줄게요. 자, 일단은 제목은 13페이지에 제목은 수탁자의 2차 납세 의무. 요거 일단 기억하자 그랬지. 자, 수익자의 2차 납세 의무.
어제 늦게 끝나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수익자의 이찬합세 의무 기억하라 그랬지? 자, 수익자의 이찬합세 의무 개념 봅니다. 수탁자 연필로 동그라미.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연필로 밑줄.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하고 강제징수비는 뭐야? 우리 용어 정리했었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거 세금 내려고 공무원들이 트럭을 몰고 가. 그래가지고 막 자꾸 막 텔레비전 숟가락 이런 거 가져와서 막 이렇게 팔아. 그럴 때 들어간 비용. 그게 강제징수비잖아.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그걸 걷기 위해서 들어간 그 부대 비용. 강제징수비. 그 강제징수비. 수탁자가 부담에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신탁 수익자 연필로 동그라미. 얘가 괄호 건너뜁니다. 그 밑에 줄에 연필로 밑줄합니다. 지급받은 수익과 기속된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연필로 밑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게 수익자의 이찬합세 의무입니다. 이해 가시죠? 얘가 부담해야 될 부가가치세하고 그 부대 비용인 강제징수비를 얘가 가지고 있는 신탁재산으로 다 털었는데 부족한 거야. 그러면 야, 너 이거 신탁계약에 있어서 너 수익 받았잖아. 그거 한도로 채워넣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려면 기본 조건이 뭐예요? 이찬합세 의무 대상의 동그라미 1번 신탁 설정일 이후에 빨간색 밑줄. 국세기본법에 따른 뭐가 도래한다고요? 법정기일이 도래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신탁 설정일이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더 늦으니까 이 짓 하는 거야. 채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법정기일이 신탁 설정일 이후에 도래해야 돼. 순서대로 가만히 따지면 얘가 못 가져가. 그런 개념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후를 말장난할 수도 있어. 이전에 이렇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 다음 페이지.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개념에 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위탁자 연필로 동그라미. 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연필로 쭉 밑줄. 무슨 얘기예요? 얘가 내야 될 세금을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털어도 부족할 때 이런 얘기지. 그죠? 자, 그때 해당 재산의 수탁자는 수탁자 연필로 동그라미. 그 신탁 재산으로서 연필로 밑줄.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신탁 재산의 범위에서 얘 부족한 걸 떼어 넣는다. 이게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는 거고, 이거 대상은 어떨 때 이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시킨다? 동그라미 1번 역시 신탁 설정일 이후에 빨간색 밑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연필로 밑줄. 그러니까 법정기일이 더 빠르다는 거지. 신탁 설정일이 더 빠르다는 거지. 법정기일보다. 그죠? 법정기일이 신탁 설정일 이후에 도래한다는 얘기는 신탁 설정일이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둘 다. 그죠?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는 거는 신탁 설정일이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고, 기타상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만 연필로 체크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찬합세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고지서를 보냅니다. 얘네들한테. 너네 이찬합세 의무 대상이야. 너네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얼마야. 이렇게 보냅니다. 고지서를. 이렇게 보낸다고. 그런데 그 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는 위에 따라 이전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고지된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 연필로 밑줄. 이제 얘가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돼서 세무서에서 얘한테 고지를 했다고. 너 위탁자에게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니까, 위탁자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해서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은 얼마고 언제까지 납부해 하고 고지를 한다고. 그런데 얘가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로 수탁자 변경이 일어났어.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 변경된
수탁자 다시한테 이 물적 납세 의무 고지를 다시 해야 돼? 아니야. 승계한다고 그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조금 기본적인 틀이고요.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단 틀을 여러분들이 형성을 하신 다음에 그게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납세 의무 관련 기타 사항 보겠습니다.